어제 하루 확진자가 3명 늘어 77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로 이틀 연속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놀이공원이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친구 마스크 해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에 양복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 후 12일이 지났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북한의 우리 측 GP 총격 사건 규명을 위한 관련 조사는 오늘도 이어졌지만 의혹의 핵심인 북한 측 의도까지 파악하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경기도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형태의 지원금은 반기지 않고 마트 등 가격을 인상해 지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벌써 몇 달째 바깥 외출 제대로 못했을 우리 어린이들 오늘 어땠는지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4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18일 이후 77일 만입니다. 이 3명도 해외발 확진자로 이틀 연속으로 국내 확진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강제성은 줄어듭니다만 개인 하나하나가 방역의 주체가 되는 만큼 책임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뉴스9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시를 하루 앞둔 어린이날 풍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줄을 서서 손소독제를 바릅니다. 비눗방울을 뿌리며 뛰어놀기도 하고 솜사탕을 먹을 때만 잠깐 마스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친구 마스크 해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놀이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벗을 수 없었지만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었습니다. 코로나라 그래서 집에만 있었는데 또 애들이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이래서 겸사겸사 나왔는데 좀 밝게 놀고 하는 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잠시 해방감을 만끽했지만 사람이 몰리는 곳마다 방역 조치는 계속됐습니다. 입장객들은 이렇게 바닥에 그려진 거리두기 칸 안에서 대기하다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마친 뒤 놀이공원에 입장했습니다. 완구거리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대형마트 장난감 매장도 마스크 차림에 가족 고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학교도 못 가가지고 너무 애들이 지루해해서 어린이날이고도 해서 지금 장난감 사주러 나왔어요.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이런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저희도 사고 바로 집에 가서 코로나19는 어린이날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 코로나19는 놀이공원 풍경뿐 아니라 청와대 행사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매년 오늘은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었는데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게임 캐릭터로 등장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는 걸로 대체로 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 있는 어린이가 노트북을 켜자 초대장이 도착합니다. 클릭하는 순간 인터넷 랜선을 통해 빨려 들어갑니다. 어린이들이 도착한 곳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 대신 게임 캐릭터로 구현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된 문 대통령 부부가 등장해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요즘 집에만 있으려니 많이 깝깝했을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현장과 방역 현장을 둘러보며 생활 지침도 강조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역시 코로나를 이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 모습을 본딴 청와대 본관을 관람하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언급했고 어린이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를 이기는 영웅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용돈 기부를 독려합니다. 용돈을 돼지 저금통에 모아 기부한 어린이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영상은 어린이들이 코로나를 이겨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우연한 일입니다만 어린이날인 오늘 이런 훈훈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근무하는 한국 주재원의 5살 난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귀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한인회와 우리 대사관 그리고 일본 대사관 측이 뜻을 모아서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네, 인천공항입니다. 자, 너무 먼 거리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사히 도착을 했군요. 네, 5살 A양을 태운 비행기는 저녁 7시 30분에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직항 노선으로 8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 하늘길이 막히며 일본을 거쳐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A양은 도착 직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엄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혈소판이 부족한 상태라 비행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수혈과 혈소판 주입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언니만 외교부 직원과 함께 입국장으로 나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일본이 힘을 합쳤다고 하는데 귀국 과정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도 주재원 자녀인 A양은 현지 병원에서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A양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귀국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부터 인도 정부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을 봉쇄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발이 묶였습니다. 교민 전세기는 열흘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교민들이 A양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렸고 현지 우리 대사관이 일본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특별기 운항 예정이 있던 일본 측이 탑승을 수용했습니다. A양 가족은 한국과 일본 대사관의 공조로 일본항공 특별기에 탑승하게 되면서 무려 7,000km가 넘는 항로로 우회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우리 전세기에 일본인 40여 명을 함께 태운 적이 있어서 양국이 일종의 품앗이를 한 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이제 치료도 잘 받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열흘 넘게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 한 펜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고 지금은 공사 중이어서 일반 투숙객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펜션이었는데 오 전 시장은 사람 잘못 봤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황급히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오 시장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납니다. 부산일보는 이 남성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부산일보 기자에게 목격된 뒤 또 종적을 감췄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금 없습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달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이 펜션에 와서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5층짜리 이 펜션은 오 전 시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션 안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 일반 투숙객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오 전 시장이 사퇴 전 지인의 펜션에 가끔 놀러 왔지만 최근에 머물렀던 사실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또 식당이나 뭐 이렇게 또 온 적도 아예 없겠네요. 예. 사퇴 기자회견 직후 거제에서 집거해온 오 전 시장. 그의 은둔 생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12일 전 사퇴 기자회견을 끝으로 부산시청을 떠난 오 전 시장은 아직 관사도 정리하지 않았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 경찰 수사도 진척이 없습니다. 사건이 시장 집무실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피해자 측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오 전 시장 직접 조사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과 부산시청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성추행 장소인 시장 집무실 구조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 사건 실체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기자회견 직후부터 2차 가해를 우려해온 피해자 측은 여전히 고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고 고민되는 지점. 현행법상 경찰이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강제로 불러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오 전 시장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관련자가 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전시 부를 겁니다. 피의자가 만약에 출석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말씀드릴게요. 한편 오 전 시장은 사퇴 직후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시정 공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남천동의 시장 관사에는 오 전 시장 개인 물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당 국회의원에게 맞춤 양복을 선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이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거란 소문이 무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었죠. 이재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로비의 귀재로 알려졌던 김 전 회장이 현역 여당 의원에게 맞춤 양복을 선물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0대 총선 직후 A 의원 사무실로 양복점 직원을 보내 신체 사이즈를 잰 뒤 양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됐습니다. A 의원을 소개한 사람은 지역 언론사 사장 출신인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 이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고 의원실 비서관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현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변에 과시했습니다. 처음에 이 수원회계원 인수를 할 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거 지금 청와대랑 커넥션이 있다고 김동현이 그때부터 그런 거 얘기했어요. 지난 2018년 친여권 인사를 통해 투자 유치도 타진했습니다. 고향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5,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 GP에 총격을 가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직 어떤 해명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게 분명합니다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유엔사의 조사도 하나만한 것이고 9.19 군사합의 역시 무력화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도 조사 중이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성 기자입니다.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은 GP에서 발견된 탄흔과 전방 감시 장비에 포착된 총격 전후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북한은 또다시 협정을 위반한 겁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유엔사 입회하에 북한 측을 조사하거나 공동 조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GP 총격 사건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고의로 깬 것인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항의 전통문에도 답하지 않고 있고 유엔사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 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감시 카메라나 레이더에 당시 상황이 식별되지 않는 한 실제 사격 의도까지 분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GP 11곳을 시범 철수했지만 아직 북측엔 150여 개, 남측엔 60여 개의 GP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약속했지만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동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 쪽에서 날아온 탄환의 종류도 문제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기관총 탄환으로 보인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4발의 탄환이 탄착군을 형성한 것으로 미뤄 고사총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화기 반입이 금지된 DMZ 안 GP에 남북한이
어떤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박경준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내에서는 개인 화기를 제외한 중화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GP에 14.5mm 고사총을 비롯해 무반동포와 7사명 기관총, 박격포 등의 중화기를 배치했습니다. 특히 고사총은 원래 전투기와 헬기 등을 타격하는 대공 무기로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소초의 감시창 같은 것들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무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GP의 중화기들은 총알이 장전된 상태로 우리 측 GP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전체 GP 병력은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모두 AK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개인 화기인 K3를 비롯해 12.7mm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 기관총 등을 GP에 배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MZ 내에서는 상호주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상대의 화력에 준하는 무기를 배치하거나 상대 사격 시 대응 사격을 합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의 총격 뒤 우리 군이 10여 발씩 2차례 대응 사격을 한 것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을 두둔하고 나서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오는 게 확실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 국가들의 반중 정서가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이라는 중국 내부 진단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WHO 측은 미국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는 자연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We have not received any data or specific evidence from the U.S. government relating to the purported origin of the virus. So, from our perspective, this remains speculative.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던 WHO가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내며 미국에 반발한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 고맙다고 외칩니다. 중국의 긴급 의료품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인데 중국 언론이 공개한 이 영상이 조작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반중 정서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싱크탱크는 지난달 각국의 반중국 정서가 1989년天安門 유혈 진압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으려면 중국이 국제조사에 응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음 달이면 지금의 2배로 늘어서 하루 3,000명에 육박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0개 나라가 미국만 쏙 빼고 공동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가 다시 문을 열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각 주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This week, end of the week, with modifications, we will allow retail to start operating across the spectrum.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하루 사망자가 한 달 뒤쯤이면 지금의 2배 정도인 3,000명으로 급증할 거라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체 전망치가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하루 2만 5천 명 안팎인 확진자도 5월 말쯤엔 8배인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긴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 개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74억 유로, 우리 돈 약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This is the funding that is needed right now to ramp up work on vaccines, diagnostics and treatments.
독일이 가장 많은 5억 2,500만 유로, 7천억 원을 내놨고 우리도 613억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 1위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이번 모금 행사에서 빠졌습니다. 안보 문제로 유럽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러시아도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10살도 안 된 어린 두 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가정집 주방이 시커멓게 불에 그을렸습니다. 아이가 놀 때 쓰는 미끄럼틀은 검은 재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2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당시 연기가 이미 빌라 1층부터 4층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타는 냄새하고 이제 연기가 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불러갔는데 발견을 못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불이 난 빌라 3층에서는 40살 A씨와 36살 아내 B씨, 7살과 4살 배기 두 딸이 큰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방에서 시작된 불이 집안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방 쪽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는 정도는 맞을 거고요. 외부적 요소는 낮아 보이는 거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가족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법 감금, 강제 노역이 벌어졌던 형제 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로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뒤 현재도 계류돼 있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달라는 건데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입구. 10m 높이 지붕에 노란 점퍼를 입은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1살 최승우 씨입니다. 최 씨는 오늘 오후 3시쯤 국회에 진입해 별다른 제지 없이 사다리를 타고 의원회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최 씨가 올라간 지붕에는 이렇게 유리로 덮인 커다란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최 씨는 국회가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0, 80년대 장애인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4년 가까이 법안은 표류 중이고 이달 말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제가 18대부터 계속 이걸 해왔잖아요. 피해 당사자로서. 네. 올라가 있는 승우 형도 봤다시피 이번에 또 이렇게 끝물인데 또 폐기되면 어떡하나. 최 씨는 작년 11월에도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지하철 출입구에서 24일간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어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다음 주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보다 앞서서 지자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경기도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반기지 않는 상인도 있고 또 일부 상점에서는 은근슬쩍 가격을 인상해서 지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권용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를 꺼리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취약계층을 뺀 나머지 대상자는 재난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했던 경기도의 경우 도민의 73.4%가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지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쓸 수 있는 지역상가에선 평소보다 가격을 올려받는 등 악용 사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현금으로 싸게 되팔아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각종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하는 그런 정책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투입이 해서 효과를 볼지는 사실 저도 미지수예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이용한 바가지 사례가 있다면 감행을 제한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윤민입니다. 한때 대란까지 빚어졌던 마스크 수급이 이젠 안정화가 됐죠. 어느 약국에서나 일주일에 3장씩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급 상황이 나아진 만큼 마스크 가격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한때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섰던 줄이 이젠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많을 땐 100명까지 줄 서고 했는데 지금 거의 오기만 하면 금방 살 수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주간 단위 마스크 소비량은 감소했지만 공급량은 늘어 재고가 쌓였습니다. 왜 많이 아니지? 몇 개씩 산다는 거면 80개만 날 하면. 문제는 마스크 공급 대란이 풀렸는데도 가격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온라인 사이트와 일부 대형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보다 싼 마스크들이 속속 등장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장에 1,000원 이하로는 떨어져야지 좀 마스크 가격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한 쇼핑몰 사이트에선 마스크 가격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마스크 가격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다음 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죠. 그런데 때이른 더위가 걱정입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감염 확산 우려로 에어컨 사용 금지 지침을 내놔서 에어컨을 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난감하게 된 건데요. 에어컨 딜레마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학교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급식실 식탁에는 침이 튀지 않도록 투명 가림막이 생겼습니다. 교실 책상 간격도 최대한 띄웠죠. 2달 넘게 미뤄진 등교 수업이 오는 13일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 수 없다? 실제로 교육부의 등교 개학 시 지켜야 할 수칙을 보면 실내 공기를 순환하는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우려한 거죠. 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말 역시 공기순환 장치를 통해 더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침방울로 날아가게 되고 에어컨 바람이랑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바이러스의 확산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중국에서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5m 떨어진 승객들 간 감염 사례가 있다는 연구진 발표도 있었습니다. 在这个传播途径里面明确在相对封闭的这个条件之下，那么高浓度的气溶胶的持续暴露或者叫长时间的暴露，有可能存在着气溶胶传播的风险。 국내 대학병원도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죠. 하지만 최근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걱정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날씨도 너무 더운데. 안 틀면 아이들이 우선 짜증을 내겠죠. 더우니까 서로. 만약 에어컨을 틀더라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 내부 공기를 갈아주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필터도 자주 교체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컨 트는 거는 대부분 닫아놓잖아요, 문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고. 찜통교실 우려에 교육부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에어컨을 가동을 하도록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만일 코로나19가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면 교실뿐 아니라 직장 등 공공장소에서도 에어컨을 틀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시원함이냐 방역이냐. 더위가 찾아오면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에어컨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번 같은 황금 연휴는 관광버스 업계 대목이죠.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의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그냥 서 있는 실정입니다. 아예 세금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버스 번호판을 떼놓기도 하는데 관광버스 업계 실정을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탄천의 한 주차장. 관광버스 수백 대가 주차장을 꽉 채웠습니다. 거의 한 600여 대. 그러면 이 버스가 한 600대 되는데. 운행을 멈춘 관광버스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 버스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몇몇 기사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3월 15일부터 완전히 올 수도 없다 해가지고 50일 동안 이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겁니다. 단체 관광 성수기인 봄철에 차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 타격은 더욱 큽니다. 2년 같으면은 차가 여기 몇 대 없을 때죠. 다 나가고 뭐 수학여행이다, 뭐 현장 학습이다, 뭐 일 자체가 없어요. 하나도. 운행 중단이 길어지면서 보험료와 일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렇게 번호판을 떼서 반납한 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43대를 운행하던 한 업체는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기사 40명을 줄였습니다. 새 차를 구입을 해서 법규상 9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월 대당 200만 원 이상씩 손해를 보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단체 관광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몰라 관광버스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16조 규모의 코로나 1차 대출금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2차 대출은 이달 말이 돼야 시작될 전망이라 소상공인은 20일 넘게 대출 공백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긴급 대출을 받기 위해 밤을 새며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내일 저녁 6시면 모두 소진됩니다. 중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이미 지난달 말 마감됐습니다. 재원이 바닥나자 정부는 2차 긴급대출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차 긴급대출은 오늘 18일에 사전 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대출 심사가 시작되면서 1차와 2차 프로그램 사이에 20일 이상의 공백이 생깁니다. 소상공인들로서는 정부 자금을 수혈받을 길이 이달 말까지 사실상 막힌 셈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대출 신청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유동성 자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집세 밀린 거 줘야 되고 또 재료비에 밀린 거 좀 줘야 되고. 2차 긴급대출의 경우 연금리 1.5%였던 1차와 달리 3에서 4%의 금리가 적용되고 신용등급에 따라 창구를 나눴던 1차와 달리 시중은행 6곳으로 창구를 통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공백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긴급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지난달 반도체 값이 10% 이상 뛰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초호황기였던 3년 전 못지않은 폭등이어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폭등의 이유는 뭔지, 과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정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미룬 개학, 원격 수업으로 대신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온라인 강의와 화상회의, 동영상 시청 등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면서 D램 반도체 가격이 뛰어올랐습니다. 온라인과 서버용으로 대규모 정보 처리에 필수적인 반도체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역설적인 특수를 맞은 겁니다. 지난달 D램 반도체 가격은 3.29달러로 전달보다 11.9% 올랐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기였던 2017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월간 D램 값이 3달러를 넘은 건 10개월 만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2분기 실적도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져가지고요. 서버 시장 자체가 수요가 조금 더 회복세에 들어가가지고 좀 디램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낙관적 지표가 일시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다 올림픽 특수 등 호재도 없어 하반기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반기에까지도 업황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나가는 것이 코로나 사태의 상황에서 더 오히려 적기라고 말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수요의 급감으로 반도체 업계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21대 국회 개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새로운 정치 상황이 펼쳐진다고 봐야 할 것이고 정치권의 물밑 움직임도 지금 치열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야 원내대표 누가 되는 것인가 이건데 이번 주에 여당, 야당 모두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거죠? 네, 당장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오는 7일에 뽑히는데 이에 앞서 내일 후보 3명이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합동 토론회를 합니다. 민주당 당선인 42%, 68명이 초선이어서 토론회에서 의원들이 마음을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3명이 경합 중이라고 하는데 이채림 기자 보기에는 누가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네,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사실 의원들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가까운 김태년 의원과 친문 계열인 전해철 의원 중 한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은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물론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통합당도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일 날 원내대표 뽑는 거죠? 네, 오늘 4선의 권영세 당선인이 출마 의사를 피력하면서 모두 4명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5선의 조호영 의원 또 4선의 권영세 당선인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우호적이지만 4선의 이명수, 3선 김태현 의원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심재철 지도부가 현역들과 당선인들을 조사했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는 의견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일주일 넘게 지났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를 다시 추진할 것인지 이 문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자, 정책위 의장이 이제 러닝메이트가 되는데 러닝메이트들은 다 구했습니까? 그럼? 네, 일단 대구가 지역구인 조호영 의원은 충북 충주의 이종배 의원과 또 서울 용산의 권영세 당선인은 경남 조혜진 당선인과 조를 이루며 영남, 비영남 균형을 맞췄습니다.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내일 후보 등록 마감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 통합당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새로운 정치 일정이 시작될 것인데 여권에서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여당이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할 경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 발안 제도가 핵심입니다. 3월에 발의됐는데 처리 시한이 60일이라 오는 9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여당도 현재 의석수로는 개헌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 개헌안을 가부간에 결론을 내자는 취지로 일단은 본회의에 붙이자는 겁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선 다했다 이 정도로 뭐 명분 쌓기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처리 못한 법안들이 15,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20대 국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이 법안들은 모두 폐기가 됩니다. 예.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4,075건인데 이 가운데 63%, 15,256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폐기율이 역대 국회 최대일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 종부세법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끝나면 올해 종부세는 기존대로만 내게 됩니다. 예, 역대 최대 법안 폐기율을 기록한 20대 국회가 되겠군요. 예,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드디어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사상 첫 무관중 경기로 시작했지만 대신 온라인을 달궜고 외신들의 집중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확산 후의 프로야구 개막전. 팬들로 발 디딜 틈 없던 매표소 앞은 텅 비었고 대목을 노렸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경기장 안은 CCTV, NHK 등 주요 외신들의 취재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 ESPN 등 미국, 일본 등에서 중계까지 할 만큼 한국 야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夢を与えるスポーツだ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ですね、日本の方も野球を楽しむ方にとってはいいコンテンツ。 유명 스타가 장식했던 화려한 개막전 시구는 옛말. 투명한 공안에서 워킹 시구를 선보인 어린이 팬을 비롯해 전광판 시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기장에 올 수 없는 팬들은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사진을 입간판으로 세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관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기아와 키움의 경기가 열린 광주에선 인근 화재로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선수들은 늦어진 시즌 출발에도 여러 차례 호수비로 개막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시즌 첫 홈런은 LG 김현수가 쏘아 올렸고 한화는 서폴드의 완봉승에 힘입어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NC는 개막 5연승을, LG는 선발 차우찬의 활약에 힘입어 8대2로 승리, 31년 만에 개막전에서 두산을 꺾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프로야구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개막했는데 이처럼 코로나로 바뀐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역할을 사이버 견본주택이 대신하고 있는 건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해야 하는 새로운 현상을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양을 마감한 수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작년 말 15억 원을 들여 짓고도 코로나19 사태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한 사이버 견본주택 덕분에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보를 자세하게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실종 상태지만 청약 시장 인기는 여전합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사이버 견본주택이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1일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달 30일 반포의 한 단지도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온라인 견본주택으로 수요자를 만났습니다. 이번 달 전국 88개 단지 총 6만 4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대부분 사이버로 아파트 내부를 소개합니다. 워낙 그 공사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 회사에서 직접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권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부동산 언택트 서비스로 인해 모델하우스 앞에 늘어선 긴 줄도 점점 옛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화계는 이미 온라인 공연 등이 확산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죠. 최근 K-팝의 첫 유료 온라인 콘서트가 대성황을 이루며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현실, 3D를 이용한 최첨단 기술. 하이. 전 세계 팬들과의 실시간 화상 채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슈퍼엠의 첫 온라인 유료 콘서트입니다. 현장 공연보다 저렴한 3만 원대의 티켓값을 지불하며 모인 소비자만 7만 5천 명. 업계에 따르면 약 24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온라인 콘서트에 각국 팬들의 응원봉 연동이라는 기술을 동원했는데 200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온라인 중계가 아닌 온라인 전용으로 기획해 화제를 모으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온라인 관람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미 뮤지컬, 전시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영화제도 예외는 아닌데
칸은 영화제 직전 열리는 필름 마켓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유수의 20개 영화제가 함께 유튜브로 무료 영화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문화가 현장에서 대면을 통해 느끼는 부분들을 간과한다는 점도 있지만 문화의 대중성에는 크게 기여한다는 평입니다. 굉장히 폭넓은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평등한 부분들이 있다.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현장을 탈피한 새로운 관람의 형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마트 보안요원 리비오는 다른 사람과 46cm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첫눈에 반한 여인에게 다가가려고 풍선 같은 혼자만의 공간을 터뜨립니다. 이 7분짜리 애니메이션의 제목과 주제는 왜 46cm일까요? 답은 이 치약 광고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야 뭐 승기야. 예,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 사이 거리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숨결이 닿는 1.5피트, 즉 46cm 이내 친밀한 거리는 가족이나 연인 사이입니다. 서로 팔을 뻗어 손가락이 닿는 1.2m 개인적 거리는 친구, 지인 관계죠. 그리고 1.2에서 3.6m 사회적 거리가 바로 2m 안팎 코로나 방역 거리입니다. 45일을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두 팔 간격 개인적 거리를 두는 생활 방역으로 바뀝니다.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도 재개됩니다. 선진국들도 아직 코로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방역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율적인 만큼 각자 판단하고 책임지는 몫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방역 수칙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염병 셀프 백신으로 불리는 손 씻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엔이 지난 2008년 10월 15일 제정한 날이죠. 식사하기 앞서 손을 씻으면 몸에 더 좋은 음식을 고르고 양도 적게 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듯 손 씻기를 비롯한 5대 수칙은 누구보다 자신을 위한 최고의 백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소통과 대화가 막힌 세상에서 공감과 유대를 꿈꾸는 명시입니다만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생활 방역 수칙처럼 절제와 배려로 서로 더 가까워지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5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생활 속 거리두기였습니다. 내일은 햇살이 강해지면서 다시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더 높겠습니다. 선선했던 오늘과는 많이 다르죠. 내일 다른 지역도 25도 이상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불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하실 점은 안개와 미세먼지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아침에 안개가 짙어지면서 200m의 앞도 보기 힘든 곳이 있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다가요. 토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5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